전문가 모시고 코로나19 관련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영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밤사이에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저희가 얼마씩 늘었다라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도 좀 송구한 상황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증가 추세가 아직까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감염이 지금 생겨서 증가한다라기보다 네. 이미 감염되어 있는 환자를 빨리 찾아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2월 23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검사가 네. 5,792명을 대상으로 9,495건을 시행을 했거든요. 예. 근데 2월 24일에는 14,921명을 대상으로 23,039건을 해서 거의 2배 이상의 검사 건수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월 27일에는 15,567명을 대상으로 24,632건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례가 대구에서 있었던 그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유증상자 선별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보면 어저께 거의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양성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위험군을 저희가 잘 찾아서 선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런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가 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늘었다기보다 많이 찾아낸 거고 저희가 이 환자들을 찾지 못했을 때는 분명히 이 환자들이 다른 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일으키셨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빨리 찾아서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최근에 검사한 그 데이터를 뽑아 오셨네요. 이 네, 데이터 맞습니다. 상으로 그만큼 검사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그 분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만큼 증가폭이 크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증가 추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한 달 만에 2,000명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네. 절대적인 수치는 당연히 다르지만 중국에서의 확진자 증가 추이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동의를 하십니까? 중국에서의 확진자 추이하고 비슷은 한데 약간은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초의 이 질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해서 네. 저희가 잘 몰랐었기 때문에 네. 최초 대응에 그러니까 최초 대응을 저희가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서의 사례를 봤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28일까지 는 저희가 대응을 잘 했지만, 그러니까 28번 환자까지는 대응을 잘 했지만 그 이후로 저희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코로나19의 감염력을 평가를 할 때 최초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논문에서는 네. 환자가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7일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1월 말 정도의 환자가 있더라도 지금 한 4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4주면은 거의 한 16배 정도 증가를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까지 많이 증가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신천지 신도들의 어떤 독특한 예배 방식 같은 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코로나19라는 이 감염 질환은 감염 초기부터 타액을 통해서 굉장히 다량의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타액 1mm에 10의 6승계 이상의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고요. 예. 그 정도면은 그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기 굉장히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침방울이 조금이라도 튀었을 때 그 미치는 감염의 여파 위험성이 상당히 넓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밀접한 공간에서 어떠한 접촉을 했느냐에 따라서 감염의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면서 예배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감염자가 생겼고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 검사를 대규모로 시행을 하니까 많은 환자들이 지금 찾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요. 정부에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증상이 있는 신도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확진자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성년 신도도 그렇고요. 명단을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아니면 제출한 명단이 실제와 맞지 않고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도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신천지교회의 이 같은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감염원을 더 감염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미성년 같은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그 중국에서 이제 큰 6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청소년이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염이 잘 없습니다. 예. 감염이 잘 없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고 그냥 무증상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들 자체는 큰 문제는 없지만 네. 성인들 혹은 노인들에게 연령이 많으신 분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좀 선별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분명히 이런 신천지 내부에서의 어떤 접촉의 경로라던가 이루어졌던 행동이라던가 또는 교인들의 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네. 검사를 서둘러야 될 것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이거는 종교에 대한 문제, 특정 종교를 탄압하거나 비하하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신천지 대구교인들을 거의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궁금한 게 이게 뭐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든 이런 식으로 특정 단체라든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집단으로 전수조사를 한 경우가 전례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의 역량이 아직 그 정도로까지 확보가 안 돼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 일례로 저희가 일본의 경우도 지금 크루즈 안에서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을 했지만 이들에 그렇죠. 대한 대규모 선별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의 NIID, 즉 국립감염병연구소라는 곳에서만 검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한 300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환자들을 다 선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고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럽에서 각 국가들에 대한 그 검사 능력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랬더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대략 한 300건에서 600건 정도였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대규모 선별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예. 실제로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대규모 선별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19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고 뭐 이전에 다른 전염병이나 감염병 가운데는 예. 사례가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고 사스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특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2015년 이후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8년에 환자 한 명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메르스는 아직까지도 중동에서 네. 낙타를 통해서 인체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선별 검사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중간 숙주가 되는 낙타에 대해서도 대규모 선별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예. 신천지교회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이제 시행을 할 텐데 그렇게 정말 뭐 몇십만이 되는 이 신자들에 대한 조사가 단시간 내에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걸리진 않겠지만 지금의 우리 검사 능력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뒤에 네. 그리고 이번 그 사태를 좀 진화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신천지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그 예배나 또는 기타 행동들 때문에 거기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지금 높은 양성률을 보이는 것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대상자를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검사의 역량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사의 건수는 하루에 거의 2만 4천 건 전후반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정도면 국내에서 확보한 검사의 역량의 거의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검사 역량을 쓰고 있는 이 검사 역량의 지금 많은 부분들이 신천지 신도들의 선별,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선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네. 아마 거기에 쓰이고 있는 역량이 거의 한 10,000건 정도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킨 분들에 대한 선별을 위해서도 역시 또 많은 검사 역량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을 저희가 신천지 신도들에게 썼을 때 아마
전체를 선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한 달 이상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따라서 전체 신도를 대상으로 모든 검사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사 대상을 찾아낸 뒤에 그리고 그중에서도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빨리 선별을 해서 환자를 찾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면 보통 선별 진료소를 찾는데 최근에 보니까 드라이브 스루 방식, 네. 그러니까 차 안에서 검사를 받는 네.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요. 세계 엄밀하게 해서 세계 최초는 아닙니까? 아니었고요. 저희는 최초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 많은데 미국에서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례가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잘 제안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19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곳이 검체 채취하는 곳이거든요. 그 이유가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보호 장구를 입고 벗고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19에 관련된 검체를 채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의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의심 환자는 그 본인의 차 안에서 검체를 채취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검체를 채취하는 분이 계속 보호 장구를 입고 벗고 할 필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에 방해가 된, 그러니까 검사를 시행하는 데 병목이 되고 있는 그런 검체 채취 과정을 굉장히 단순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제 사망자가 나왔었죠. 근데 그 사망자가 자가격리 중에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해서 이 자가격리의 효율성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그리고 병실이 그만큼 부족한 상황들을 그만큼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좀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병상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예,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병상이 부족한 것이 맞거든요. 이제 그 병상이 부족한 이유가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300명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평소 대구의 어떤 의료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300명이 입원할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300명은 코로나19로 확진이 된 사람들이고 예,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을 만한 시설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으려면은 그 의료기관에 입원한 일반 환자들하고 완전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장비라든가 도구를 갖춘 시설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지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의료기관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네. 아예 이러한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의료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그 복지부나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군 대구병원이라든가 또는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서 그런 의료기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의료기관이 준비가 된다면은 이런 분들에 대한 입원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경증 환자이더라도 집에서 자가격리보다는 어떤 병원 시설에서 치료를 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자가격리는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을 저희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자가격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주의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규범보다는 어떤 신천지 내부에서의 행동 강령에 더 충실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 이분들에게 자가격리를 하라 한들 만약에 나가서 전도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분명히 나갈 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을 그냥 자가격리에 맡겨둘 수만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분들이 나가지 않도록 감시를 하거나 또는 이런 분들의 행동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보통 저희가 자가격리에 걸리는 시간을 14일 최소로 잡고 있지만 이분들은 양성자들이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데이터들을 살펴보시면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대략 한 14일 전후반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넉넉하게 여유 시간까지 합치면 한 20일 정도는
자가격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분이 20일 동안 집 안에 있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즉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혼자 자가격리한다고 본인 집이나 숙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상황이라면 20일 동안 그런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렇죠. 나가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없더라도 20일 동안 집에만 있는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할 텐데 네. 실제로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집에서 특별한 보호도 없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겠죠.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질환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괜찮지만 일부 고연령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 보이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3번째 사망자가 그런 경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 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또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기반 시설이라던가 또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가 격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 개인 주택 본인 혼자만 살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네.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럼 21일 동안 가족과 한 집에 살면서 전혀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의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그쪽으로 수용시키고 돌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분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입니다. 13번째 환자분 돌아가신 분이 73세셨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그 6만 7천 명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80세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망률이 14.8%, 15%였습니다. 70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사망률이 8%였습니다. 굉장히 네. 높은 편이네요. 네. 예. 근데 60대 이하는 거의 사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아까 그 73세 남자분 같은 경우 10명 중 한 분이 돌아가시는 상황인 거거든요.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더 높은 확률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빨리 선별을 해서 먼저 병상에 입원하게끔 중증도를 분명히 지금 따져보는 그러한 그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빨리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3번째 사망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연령도 높은데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경증, 중증 환자를 잘못 분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경증과 중증의 분류를 지금 현재 증상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폐사진을 찍어보면 폐렴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들도 일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동일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동일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급작스레 증상이 안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코스를 겪는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증상의 여부를 가지고 판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번 병상을 고려한 판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여부에 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판정들까지 같이 넣어서 판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환자를 분류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의료진들이 이제 스스로 지원을 해서 가면서 저희가 들려오는 소식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게 의료진이 감염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특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방호복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많이 부족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 같은 경우는 방호복 대신에 그냥 가운을 입고 그게 어제 저희가 공중보건의 분이랑 관계자랑 여기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수술할 때 입는 그런 가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입고 검체 채취를 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또 의료진의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응들 중에서 이제 의료진의 감염 예방도 분명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부터 레벨 D라고 부르는 수준의 보호 장구들을 갖추도록 얘기를 했고 그 레벨 D라고 부르는 보호 장구를 이용을 했을 때 저희가 비말 감염을 주로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체 채취 과정에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이 레벨D라고 부르는 보호 장구는 저희가 계속 입고 벗고 소독하고를 반복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예. 현재 지금 대구의 상황에서 많은 환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의료진의 어떤 감염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자주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제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빨리 선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분명히 유증상자나 이런 분들은 제대로 된 레벨들을 입고 제출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말고 조금 감염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가운을 입거나 이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방역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궁금한 게 많은데 확진자가 생기면은 보통 건물 전체를 폐쇄를 하더라고요. 방역을 실시한 후에 36시간 정도 후에 다시 개방을 합니다. 네. 이 정도 지나면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자연 상태 내지는 이제 인체 외상, 체외 상태에서의 생존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길게 가는 것이 이제 9일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9일이요.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특정한 조건이고요. 통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3일 정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래서 이제 3일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출된 환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방역을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역을 시행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소독제들, 특히 네. 70% 알코올이라던가 또는 희석된 락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십 초 내지는 수분 안에 다 사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방역을 했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장소에 대한 걱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7, 80년대를 겪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골목마다 예전에 돌아다니는 그 소독차가 네. 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그만큼 넓은 분야의 넓은 부분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최근에는 뭐 드론을 띄워갖고 넓은 지역 뭐 운동장이나 이런 데도 한다. 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드론을 이용하거나 이제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저도 그 효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할 때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손이 닿는 부위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비말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입에서 나와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그 환경에 손을 대고 그 손 위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점막에 이렇게 만졌을 때 그때 감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운동장이나 사실 이런 넓은 바닥보다는 손이 많이 닿는 손잡이라던가 이런 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대중교통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던가 네. 손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방역을 사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드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직은 아마 그런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소독차가 돌아다니는 것도 별 의미가 없겠네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개인에게 손 잘 씻고 마스크 착용하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사실 전문가분들 나오실 때마다 질문을 드리거든요. 근데 뭐 전부 의견이 참 분분하시더라고요. 네. 역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마스크라는 게 굉장히 오래 착용했지만 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연구가 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 마스크의 효능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빨아 쓴 것과 빨아 쓰지 않은 것은 효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런 연구를 여태까지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도.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아직까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마스크라고 지금 부르는 그러한 장구는 저희가 비말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공기를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기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거는 저희가 N95 마스크라던가 네. KF94 마스크 같은 그런 특정한 등급의 마스크들이 있습니다. 필터가 달려있는 마스크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의료진이 진짜 확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 행위를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마스크들이고요. 저희가 일상 생활에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자기 주변에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는 단순히 비말을 막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회용 마스크나 아니면 천 마스크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단 이러한 마스크를 썼을 때는 일회용 마스크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되고 네. 천 마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 쓰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네. 이제 소독하는 방법들이 문제라서 최근 들어 뭐 알코올을 뿌린다, 예. 뭐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제일 확실하게 권장드리는 소독 방법은 끓이는 거거든요. 삶는 거죠. 마스크를 천 마스크. 삶을 쓰는 천 예, 천 마스크를 마스크를요. 네, 이렇게 예. 그냥 빠는 게 아니고 네네. 삶았을 때 아무래도 그 고온에서 바이러스가 뭐 죽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의 일회용 마스크들에 대한 것들은 솔직하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